2025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하고 뭐 아주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좀 바뀝니다. 일단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 그러니까 미리 이수해야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 이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회계세법 관련 학점이 12학점이고요. 저건 안 바뀌었습니다. 원래부터 12학점이었고 경영학 관련된 과목이 원래 9학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IT 관련된 과목을 3학점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요 IT 관련된 과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한 822개 정도의 현재 대학들에서 강의하는 강좌들이 쫙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대학에 속하는 강좌에서 어떤 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영학과 다니시면 MIS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MIS라는 수업이 3학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상경계열 다니시면 이런 IT 과목은 한번 들으실 거니까 학점 이수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3학점인데 학점 이수는 만약 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못 하시면 저희가 학점 은행 제도라든지 독학사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서 학점을 못 딴다 하더라도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를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영어 점수에 대해서 요번에 좀 바뀐 게 인정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줬어요. 예전에 2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 점수 한번 받으면은 2년 안에 시험 안 보고 더 지나면 또 봐야 되고 이제 영어 점수를 이랬었는데 한 번 점수를 넘으면 5년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영어 점수를 인정해 주는 기관들, 뭐 토익 시험이나 그런 기관들이 그 점수를 확인해 주는 게 2년밖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점수를 땄으면 그 점수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점수를 유효 기간 내에 빨리 확인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이제 사전 등록을 하면 그 5년간은 그 점수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종길 선생님한테 넘길 건데 우리 1차 시험이 5과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경영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상법이 있고 세법이 있고 회계학이 있고 이렇게 5과목인데요. 요게 이제 바뀐 게 경영학이 100점 만점에서 80점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경영학생들이 해주실 거고 경제학이 100점 만점에서 80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법은 100점 만점은 그대로인데 어음수표법이 제외되면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이제 해당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고 세법은 그대로 100점이고요. 회계학도 그대로 150점입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 제가 마이크를 우리 김종길 선생님한테 넘겨서 재무관리 관련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재무관리 강의를 담당하는 이제 김종길 회계사입니다. 일단 요번에 그 경영학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제에 100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80점으로 바뀌었다까지는 나왔지만 정말 문제 수가 32문제가 될 거냐? 그것은 일단 금감원에서는 32문제 정도 될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 32문제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재무관리가 40%, 경영학이 60%였는데 이제 재무관리는 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약 한 75%에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24문제 그 32문제라고 했을 때 재무관리가 한 24문제, 그다음에 경영 쪽이 8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원래 예전에 40문제 중에 경영 40문제 중에 16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32문제 중에 24 정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아직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출제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을 보면 16문제를 낼 때 교수님들이 이제 2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때도 이제 누가 짬밥이 높냐에 따라서
네가 좀 많이 내면 안 될까? 뭐 이런 형태가 돼서 다들 문제를 많이 내는 걸 꺼려 하시기 때문에 결국 재무관리로 24문제까지 충실하게 다 낼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금감원에서는 한 3월 정도에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2문제 중에 경영학 8, 재무관리가 24 나온다고 할 때 재무관리에서는 대략 한 15, 14에서 15개 정도 맞추면 그 커트라인 수준인 이제 60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24문제 중에서 15개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24개 중에서 15개인데 일단 정확하게 12개만 맞추면 돼요. 쉬운 거. 그죠? 정확한 거 12개 맞추고 그러면 절반 50점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2개를 한 번으로 밀어도 확률상 우리는 목표하는 16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거와 달리 그전에는 그냥 재무관리 이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재무관리의 여러 가지 부분을 내놨고 그래서 출제 범위라는 걸 내놨어요. 근데 이 출제 범위를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자세하지도 않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정적은 아니래요. 확정적은 아니래.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재무관리 아직 모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약간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게임이라는 과목이 있어. 근데 게임의 분야가 FPS, RPG, 그 다음에 전략 게임이 있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가겠죠. 과연 옛날에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는 범위에 들어가는가?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는 들어가는가? 그죠? 퍼즐 게임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제 연도 과연 올해 출시된 밀리오까지 범위가 들어가는가? 그죠? 그 다음 애쉬는 원딜인가 서폿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재무관리라고 소개를 한 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일단 제가 이번 강의에서 접하는 방식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일단 확정이 된 바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발표를 보고 좀 더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은 문제 수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위가 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거 기출 수준 정도에서 출제가 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좀 더 늘었으니 출제가 예전에는 애매했던 부분들이 조금 몇 문제들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꼭 그걸 다 맞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랑 또 같이 경영하고 있는 일로 넘겨야 돼? 네, 경영 소개해 주실 최준환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반 경영학 담당하고 있는 최중락 강사이고요. 방금 김종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교시 경영학이 올해까지는 24문제짜리 과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8문제짜리 과목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4문제일 때는 출제 범위가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인사 조직 8문제, 마케팅 8문제, 그 생산관리 8문제 해가지고 이제 총 24문제였는데 그 회계사 제도 개편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계사가 마케팅을 왜 알아야 되느냐, 회계사가 생산관리를 왜 공부하냐 이런 이제 직무 관련성을 좀 따져보시면서 그 두 개 영역을 날리시고 저한테는 다행히 또 인사조직은 남았어요. 그래서 인사조직은 남았는데 이 분야에서 8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것으로 대략 8문제는 가이드고요. 맥스 9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금감원에 문의했을 때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8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24문제 출제되었을 때도 일반 경영학은 한 20문제 정도는 맞추셔야 합격에 좀 지장이 없다 이런 과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문제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출제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난이도나 문제 내는 스타일이 유지가 된다면
8문제 중에 한 7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심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제 한 문제는 이제 뭐 체계적 리스크, 이건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불이의 일격을 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요. 한 7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마침 박사까지 전공한 분야가 인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아무래도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통 기본 강의할 때 저희가 이제 기본서가 있고 뭐 요약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얇은 그 요약서 한 권으로 7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얇은 교재 한 권 가지고 뭐 예습도 필요 없고요, 복습도 필요 없고, 그냥 강의실에서 제 수업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7개 자동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줄었지만 위험은 줄어드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 선생님 김학의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강의하는 김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경제학은 회계사 1차 시험에 있는 과목이고요. 2차 시험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의 특성상 메인 과목은 회계학, 세법 뭐 이런 과목이고, 경제학은 다른 뭐 기타 과목 이렇게 이제 흔히 많이 치부가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계사 1차 시험에서 경제학 난이도가 뭐 장난이 아니지. 최근 한 5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니까 회계사 1차 시험에서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유지했던 게 경제학이고요. 과락률도 한 43%? 그러니까 10명 시험 보면 40명은 과락인 거예요. 그리고 뭐 평균 점수도 제일 낮고요. 합격생 평균이 한 60점대 초반, 61점. 예, 합격생 평균이. 그리고 전체 평균이 40점대 초반, 뭐 한 그 정도 되는 시험이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특정 연도에는 이게 경쟁에서 과락 안 나오면 합격한다, 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게 공인 회계사가 아니라 공인 경제사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 측에다가 이게 경제학 난이도를 좀 이게 낮춰야 된다, 너무 높다, 쓸데없이 이렇게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난이도를 낮게 해서 좀 쉽게 출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제일 말 안 듣는 게 경제학 교수들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10분 이해해요. 그 사람들 성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에 몸담아 봐서 이제 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고민하다가, 제가 볼 때는 시험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제 출제 문항 수를 좀 줄이고 배점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난이도를 낮출 것 같은 인간들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80점으로 이제 100점에서 80점으로 배점이 준 건 이제 확정됐고요. 이게 문항 수를 줄일 건지 문항당 점수를 낮춰서 8점을 맞출 건지 그건 아직은 미정이에요. 다만 이제 예상하기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년에 종합반 듣고 1년 공부해서 2025년도에 처음으로 개편된 시험제도 하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겠지만, 난이도가 제가 볼 때 기존의 높은 난이도를 확 낮춰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뜨릴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 같으니까 여전히 1차 시험에서 제일 함정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건 뭐 변화하는 추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테니까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식의 출제 경향 변화가 있을 건지, 또 난이도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건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요. 제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3급 강의하시는 심효수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법과 기업법을 강의하는 심유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험제도 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뀐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과목명이 아예 바뀌었다 이거죠. 기존에는 상법 총칙과 상행리에서 8문제, 그리고 이 상법의 한 편제인 회사법에서 24문제, 그리고 어음수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음수표법에서 8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이 어음수표법 8문제가 빠지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라는 부분이 아예 새롭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출제를 예상한다면 기존 어음법 분량만큼 8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예 새로운 과목이 포함된 만큼 일단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이 2개의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자, 회사의 투자자가 있죠. 우리 보통 뭐 주주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는 이 투자자들에게 매년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사람들인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들에게 이 재무제표 제대로 작성됐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제 감사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게 되죠. 외부감사법은 바로 요 회계 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회사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이제 외부감사법에서는 어떤 회사가 이런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또 회계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야 되는지, 이런 보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반 규정들을 기본적으로 요 외부감사법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되는 그 회계 처리 기준이 있죠. 그 회계 처리 기준 우리가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도 회계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것이 요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회계감사도 회계법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라라고 해서 외부감사 기준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외부감사법에서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항공회에서 그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이제 2차 우리 회계감사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공인회계사법은 무엇이냐? 자, 요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회계법인을 만들거든요. 이 공인회계사법은 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이것도 이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 제도가 바뀌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는지, 또 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자격 요건들, 또 공인회계사가 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수습이란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반 규정들 전부 다 공인회계사법에 마련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또 회계법인은 어떻게 설립을 하고 또 어떻게 또 폐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어음수표법에 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현업에 가셨을 때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어음수표법 빠지고 외감법이랑 공인회계사법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자, 아예 새로운 과목이 우리 시험에 편입되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시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벌써 3년 전 2020년 말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같이 기업법을 강의하는 이제 홍상현 회계사랑 그때 서로 다른 학원에 있었지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이거 새로 과목이 바뀌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서로 둘이 논의도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교수님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 시험제도 바뀌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논의도 드리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시험제도 개편에 대해서 준비를 한 지는 벌써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도 설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설립을 해봐야 가르칠 거 아니냐 이거죠. 광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준비는 아예 새로운 과목이지만 준비는 이제 철저히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수업 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상법을 강의하시는 김혁분 선생님이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셨다고 여러분들께 꼭 안부의 인사라도 좀 대신 전달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상법 강의 하시는 김혁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또 이게 2차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차에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2차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홍상현 회계사가 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무학원에서 원가관리회계 1차, 2차랑 그리고 2차 회계감사,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공부를 하게 될 홍상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담당하는 과목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내년부터 우리 학원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랑 만나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합격까지 가시게 될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외관법에 대해서 우리 공인회계사법에 대해서 심유식 선생님이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2차 회계감사 과목과의 연계성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감사가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이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 아주 좋은 과정이 이제 회계감사인데 이 회계감사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60점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즉 이제 외부감사법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기업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받지 않으면은 이 회계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외부감사법이 일단 회계감사의 커다란 틀 안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인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일단 회계감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2차 회계감사 과목을 통과를 하셔야만 그래야만 이제 최종적인 회계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2차에서 회계감사 안에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부터 출제가 되어 왔고 물론 이제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도 다른 어떤 감사 기준이나 윤리 기준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긴 하죠. 자, 어쨌든 그 안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이 이 회계감사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 평균 15점 이상 요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드디어 2차에만 출제되다가 1차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기업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게 법의 이름을 띠고 있어서 하나로 묶인 거지 사실은 이 상법이랑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은 어떤 그 규율의 대상이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우리 김혁붕 선생님이랑 정인환 선생님이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신규 과목이지만 여러분들 2차에서 오랜 기간 고1대로 고인 과목이다. 신규 과목이 사실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단연간 회계감사 강의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와 연구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이론서, 객관식 지필 중에 있으니까 저희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이 외관법 관련된 커리큘럼 쭉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어필을 조금 하고자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1차에 새롭게 등장했고 20점밖에 안 되잖아. 이런 측면에서 1차 요번에 증언 이슈도 있고 1차가 혹시 목적이신 분은 없죠. 2차 최종 합격하는 과정에서 1차는 그냥 넘겨야 되는 허들이니까 대충 그냥 외관법 적당히 보고 넘어가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무관리, 세무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도 1, 2차가 이제 동시에 출제되는 어떤 그런 주요 과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조언을 드리면은 최초 도입되는 거잖아요. 주관식이랑 객관식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최초 도입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이하게 쉽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는 초반에는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효자 과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 일단 효자 과목 우리 외관법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무학원에서 회계원리, 그다음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1차, 2차 과정 다 모두 강의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그 시간 바뀐 부분과요.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 또 2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도 시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 문제에서 많이 좀 바뀐 부분들이 뭐 경영학, 그다음에 경제학, 재무관리 선생님들, 기업법 선생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재무회계는 안 바뀌었어요. 다만 재무회계는 시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재무회계 시험 문제가 재무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회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총 50문제로서 과거에는 80분 동안 시험을 봤었거든요. 이제는 90분으로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회계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사 공부의 꽃은 재무회계죠. 우리 회계사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 객관식인데 짧은 시간 딱 문제 푸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풀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과목 개편은 없는 거고요. 시험 시간 1차 시험이 좀 늘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시험 푸실 시간이 있다, 확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2차 시험 쪽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시험 제도이고요. 2차 시험 전체적인 과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회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1일차, 2일차가 있습니다. 1일차에 3과목 봅니다. 세법 보고, 재무관리 보고, 회계감사 보고. 총 100점 만점으로 시험 보게 될 거고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120분이에요. 네, 2시간. 어떻게 빨리 갈 것 같아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갑니다. 진짜 빨리 가고요. 120분,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120분 동안 3과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3과목이에요. 예전에는 2과목이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가관리회계랑 재무회계가 묶여가지고 한 문제, 그러니까 한 과목 한 과목씩 해가지고 원가관리회계 120분,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중급과 고급이 통합돼가지고 150분 동안 시험 왔었거든요.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재무회계 부분이 중급회계 부분과 고급회계 부분으로 2과목으로 쪼개졌습니다. 예전에 한 과목으로 묶여 있을 때는 난 고급회계 좀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중급회계 잘하셔가지고 패스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난 고급회 실력 워낙 뛰어난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중급회계 실력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고급을 좀 집중하기도 하고 또 중급을 집중하기도 해가지고 점수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소 점수만 확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합격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게 보니까 학교생들이 중급회계 특화되는 회계사 학부생들이 있고 또 고급회계 특화된 회계사 학부생들인데 일은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도 적정수는 좀 끌어올리고 고급회계도 좀 적정수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메인이 회계다 보니까 이걸 2과목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게 중급회계고 어떤 게 고급회계인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것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름만 가지고 온다면 중급회계, 난이도 중급, 고급회계, 난이도 고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서로 테마가 좀 달라요. 예, 재무회계가 뭐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경영자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재무회계인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한 개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로만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급회계예요. 한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원화인 한 개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보자. 이게 중급회계고, 고급회계는 다른 테마예요. 고급회계는 2개 이상의 기업이 2개 이상의 통화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2개 이상의 통화를 이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환율변동회계라고 부르고요.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통합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사업결합, 합병과 연결이다. 우리가 보통 M&A라고 하죠. 그 M&A 재무제표 만들어주는 게 고급회계 영역이다라는 거니까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는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테마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시간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2과목 묶어가지고 150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배점이 2과목으로 늘어나 버리면서 중급회계 배점이 이제 100점 만점이 됐고요. 고급회계 배점이 50점이거든요. 과거에도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묶어서 150점, 그러니까 묶어서 150점이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끊어져 가지고 100점, 50점 배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건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점수에 맞췄어요. 100점짜리 만점 몇 분이죠? 120분이고. 그러니까 50점짜리 만점으로는 당연히 몇 분이어야 될까? 60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묶어가지고 150분 동안 시험 봤었는데 찢어져가지고 총 180분이에요. 역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 내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무회계 부분은 좀 좋게 개편이 됐습니다. 시험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걸 곧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목 세분화 2교시 재무회계가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교시가 이렇게 좀 찢어졌고요. 배점도 100점 만점에서 100점 중급회계, 50점 고급회계 시간도 충분히 늘어난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종합반 선택하시면 종합반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저와 같이 저랑 최충근 선생님처럼 재무회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과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저도 남은 한 달 동안 강의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교재로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 충분히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무종합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열심히 장기간의 레이스이긴 하지만 1차, 2차까지 쭉 한번 끌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원가회계 강의하시는 이수근 선생님께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 저희 2차 출제 범위 변경된 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면은 저는 사실 안 나와도 됐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 그 이번에 시험 변경해서 1차 원가는 그대로 30점이니까 변경이 없고요. 2차도 100점은 그대로 100점인데 우리가 이제 원가 50, 관리 50에서 원가 40, 관리 60으로 바꾸겠다. 요거 하나 지금 발표가 난 건데 여러분 그 제가 최근 한 5년도 회계사 2차 원가 관리액의 기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원가 관리 배점이 몇 점인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여러분 특징이 문제 하나 굉장히 깁니다. 뭐 긴 문제는 여러분이 그 막 단편 소설 수준 정도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게 또 문제가 글 잘 쓰시는 교수님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에 가서 막 글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키득키득 하시다가 답 안 쓰고 나오고 이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는 특징이 뭐냐면 한 문제 안에 원가 관리가 섞여요. 물음 1은 원가였는데 물음 2는 관리됐다가 물음 3은 원가였다 물음 3은 관리됐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세봤어요. 도대체 원가가 몇 점 관리가 몇 점이냐 보면 최근에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요. 관리가 한 60에서 70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발표한 건가요? 관리가 원래 한 70, 60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60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게 현재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원가 관리액에는 안 바뀐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가 관리 앞으로 공부하시면 여기 관리가 비중이 높냐? 관리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원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가 관리액의 공부를 시작하시면 대부분 학생들의 목표가 뭐냐면 원가는 다 맞추시고 관리가 반타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 공부할 때부터 계속 대부분 학생이 전략이니까 그 얘기는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더 많이 내는 건 난이도 조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원가 관리액에는 우리는 지금 원가가 뭔지도 모르고 관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분 제가 꼰대 같은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여러분 자꾸 이제 원가 관리액에 우리 여러분 학원 오시면 1월에 재무회계랑 원가 관리액에 처음 진도 나가거든요. 여러분 오실 때 질문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학 잘해야 되냐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수학은 아주 원가 관리액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수학이 연립 1차 방정식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차 방정식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제 군대 후배 중에 한 명이 카이스트 졸업한 애가 있는데 증권사를 몇 년 다니다가 회계사 공부를 해야겠다고 4년 다니다 때려치우고 회계사 공부를 했는데요. 한 6년 동안 못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랑 강아지랑 공부한다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카이스트가 수학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못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 관리액가 수학을 잘해야 되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중급회계 해야 원가 관리액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가 관리액에는 무슨 차변 대변 발생주 이런 회계 원리 처음 배우시면 되게 낯선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액에는 약간 100% 논리적으로 가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지 무슨 회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중급회계 회계 원리 잘하셔야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수학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하시면 여러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원가 관리액을 가르쳐 보면 분명히
원가관리회계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성에 맞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여러분 재무회계나 세법은 이렇게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시간 투입을 엄청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적어요. 어떤 기준서나 법을 다루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논리를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마한 범위를 가지고 결국 당락을 갈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자꾸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가관리회계는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되게 조금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좀 그러냐면 약간 응용력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수학하고도 좀 무관하고요. 자꾸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한다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잘해요, 다.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가 원가관리회계에 좀 적성이 맞나? 라는 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실제 학원에서 기본서라도 보셔야 알거든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 이 과목이 적성이 맞으시면 회계사 공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2차 합격 점수가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수학에 대한 부담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회계를 아주 잘하실 필요도 없지만 분명히 이게 내가 적성에 맞는 과목이면 원가는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은 거라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게 크게 어려움 없이 2차 60점 넘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있겠다. 제가 여러분 일례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모의고사 한번 냈다가 학생들이 줄줄이 막 틀리셨던 게 뭐냐면 제가 모의고사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원본 시험은 뭐 가격이 200원이 된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료만 가격이 200원이 오른다로 바꿨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틀리는 거거든요. 원가관리회계가. 추접스럽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를 추접스럽게 낸 게 아니라 시험이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히려 제가 여기까지는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2차 가면 원가관리회계는 수학보다 좀 국어에 가깝습니다. 어문 해석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다. 다만 여러분 원가관리회계가 최근에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차 우리 이제 회계학 1부, 그러니까 저희 회계사 1차 시험 회계학이 재무정부 원가 묶인 게 시험이 10분 늘어났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난이도를 약간 높일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원가가 매우 쉬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 전체적인 원가관리회계는 예전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 과목도 같이 이제 우리 이승우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뭐랄까 첨언드릴 말은 없고요. 2차는 아직 여러분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1차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쉬워졌습니다. 증원으로 인해서 올해도 3,000명 정도 이렇게 뽑고 있고,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후년이 되겠네요.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1차 인원이 더 늘어서 원가관리 회계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원가관리 회계는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저고요. 회계감사 이제 과목, 이거는 정말로 사실상 지금은 관심이 없으시죠?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정말 감사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요새 AI가 이슈잖아요. IT 관련된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따라갈 수 있게 실제 출제 범위를 처음에 우리 학점이수뿐 아니라 실제로 출제되는 범위를 갖다가 IT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한 15% 정도 되어 있는데, 내후년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IT 비중이 늘어나는 초반에는 최대 25%까지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데이터 분석, 단순한 전산감사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같은 어떤 그런 조금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고시는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엉덩이로 승부를 보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정보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 정보를 그 타이밍에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교수법,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컨텐츠, 그런 측면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지만 당연히 정보전도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나무경영 아카데미 믿고 쭉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법 공부하게 될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세법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인인증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회계학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법 과목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법 과목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고, 양도 겁나 많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시험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요. 2차 시험에서 이제 약술력 문제가 10% 출제되기로 했다라는 게 한자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이승훈 선생님보다 더 짧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우리 세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다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인데 이론형 문제가 한 60% 정도, 그 다음에 말장난 문제라고 하는 이론형 문제가 60% 정도, 계산형 문제가 약 40%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40문제가 6대 4 정도 보통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2차 같은 경우는요, 최근 몇 년 동안은 100% 계산형 문제로만 나왔어요. 전부 다 이제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적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2차 시험에서 10% 정도 약술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진짜 약술이에요. 뭐 길게 논술용으로 쓰는 문제가 아니고 뭐가 뭐냐,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답하는 정도, 그렇게 나오다가 근 한 10년 정도 2차 시험 100% 계산형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인인증서 시험 이번에 제도 개편하면서부터 2차 시험 과거처럼 약술형 문제를 좀 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23년도 2차 시험 문제에 일부 약술형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이미 내가지고 앞으로 약술형 문제 낸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낼 것이다라고 좀 보여줬어요. 2023년도에. 그럼 24년도도 비슷하고 25년도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뭐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간략히 쓰는 정도 그렇게 나왔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파트에서 이제 약술형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떤 상속세 사례를 줘요.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이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어떤 규정이 있냐, 그런 것만 써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차 때부터 2차 때까지 쭉 공부하는 내용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게 없고 과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졌고,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바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굉장히 겁을 많이 맞고 오시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양이 많은 건 정말 많아요. 여기서 나왔던 어떤 과목들보다 양이 더 많아요. 세법이라고 하는 게 양이 많은데 문제는 사실 쉬워요. 이 법에 있는 거 기억하고 있니? 너 이거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하도 양이 하다 보니까 꼬지도 않아요. 문제를 많이 꼬지도 않습니다. 응용할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단순히 내서 맞출 수 있는지 말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공부하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아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양은 이렇게 많어,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우리 이승천 선생님하고 같은 세법을 강의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양의 세법을요 누구보다도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2차 때까지 저하고 이승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세법에서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 뭐 제도 개편되는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걱정 없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전 예고제 관련해서 우리 차준희 선생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랫동안 들으셨는데 그 과목별로 이제 시험제도 좀 바뀌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이제 금융감독원이 시험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출제 범위를 사전에 좀 예고해 주겠다, 이제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025년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건데, 2025년 출제 범위를 2024년 뭐 3월쯤에 예고를 좀 하겠대요. 근데
그 예고한다는 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문제 내겠다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범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문제를 내겠다 뭐 이 정도로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반 듣다 보면 이 공지가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